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객석에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사회 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사회자가 아니었는데요. 오늘 사회를 보시는 평상시에 사회 보시는 우리 정여국악문화재단 대표님이 지금 좀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늦게 오신다고 해서 그분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공연을 하는 건 시간을 맞춰 오신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평소에 공연 해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강연자인데 원래 오늘 대타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공연 해설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충무로에 보면 그 3호선 4호선 지나는 충무로 남산 한옥마을 있죠. 남산 한옥마을과 그 안에는 또 300석의 한옥으로 지어진 남산 국악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상임예술위원을 맡고 있는 한덕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죠. 가족이, 후배가, 또 지인이 공연을 해서 또 오셨겠지만 아마 제가 이렇게 뵈니까 국악 공연을 자주 접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요새 이제 이렇게 정요 풍류악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시지만 풍류 아시죠? 풍류하면 흥이 많고 또 놀 줄 알고 하는 건데 흥이 많고 놀 줄만 알면 그거는 한량이고요. 예술을 즐길 줄 알고 거기다 나름 또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풍류라고 합니다. 흥만 즐기면은 그 유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옛 선비들이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풍류를 좀 우리가 이렇게 가족적으로 연주자 바로 앞에서 땀 흘리고 긴장하고 호흡하는 거 같이 느끼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작은 무대가요 연주자한테 되게 부담스러워요. 큰 무대는 객석이 뭐 1000석이 되고 700석이 돼도 불이 딱 꺼지니까 그냥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객석에 사람 앉아 있는 게 보이는 순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다들 뭐 이렇게 가족 그리고 친지 이런 분 마음으로 출연해서 인사하면 그리고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잠깐 강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오늘 이제 네 곡지의 공연이 있는데 참 알찹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전통 기악 중에 관악을 대표하는 악기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대금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관악의 중심은 피리입니다. 피리. 그래서 궁중음악의 수제천이라든지 종묘제례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에 보면 피리가 항상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피리를 부는 또 연주자들은 피리, 또 태평소, 단소, 생황 이런 악기로 주선율을 불어주는데 오늘 피리가 있고요. 또 우리 전통 무용이 이제 이렇게 궁중에서 추어지는 정제가 있고 민속 무용이 있고 불교나 무속에서 추어지는 의식무, 제례무가 있는데 오늘 옛날에 임금님 앞에서 추었던 또 궁중 정제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강연을 하고 우리 또 현악기의 중심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가야금이 가장 자주 접하는 악기잖아요. 근데 사실 현악기에서는 백악지장이라고 해서 고문고가 또 중심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관악기를 우리 전통 관악기 대표하는 고문고 연주 들으시고 마지막 우리 또 한국의 소리 중에 하나 하면 한국의 소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종목들이 꽤 있는데 가곡이라고 해서 시조창을 반주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부르는 종목이 있고요. 불교 음악인 범패가 있고 민간에는 또 판소리가 있는데 오늘 판소리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되게 알찬 프로그램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서영석류 짧은 산조입니다. 서영석류라는 건 돌아가신 서영석이라는 명인께서 편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곡 개념하고는 약간 틀린 짰다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구성했다, 짰다 하는데 서영석이라는 선생님이 편곡을 한 그분이 만든 짧은 산조. 왜냐하면 긴 산조를 다 하면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짧은 산조입니다. 근데 어떤 악기로 부냐면 필이라는 악기로 해서 느리게 시작해서
진양으로 시작해서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점점 빨라지면서 진행되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악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지금 한양대 국악과에 재학하는 박지우 양이 서영석 선생님의 짧은 산조 한바탕 할 테고요. 고수는 요즘 아주 매월 이곳에서 또 10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판소리와 산조 장단을 연마하고 계신 우리 최영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큰 박수로 우리 박지우 씨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피리 소리가 되게 힘차죠. 네, 재밌는 건요. 악기가 짧아지면 음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금 들고 나와서 이제 옆으로 불죠. 그 산조 대금이 짧고 정악 대금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정악 대금이 더 낮은 소리가 나고 산조 대금이 더 높이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산 국악당에서 국악 아카데미 하는데 피리 연주자가 와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외국 나갔을 때 공연했던 얘기 해주는데, 맨 처음에 저 보이지도 않는 피리를 가지고 서양 오케스트라에 딱 들어갔더니 서양 오케스트라 애들이 깜짝 놀래대요. 제가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 플룻이나 오보에나 클라리넷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니 뭐 진짜 볼펜보다 조금 더 큰 악기를 갖고 나와서 될까 했는데, 쫙 소리가 나가니까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 속에서도 그걸 뚫고 저 피리 소리가 나가니까 끝나고 와서 다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피리라는 악기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 혹시 우리 지우 어머니가 누구세요? 앞으로 이제 피리 불 때까지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이제 태평소 거기까지도 많이 안 들어. 이제 생황 불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네. 저 여기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악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사실 왜 이렇게 반가웠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악기가 피리이기도 하고, 제가 바로 이제 이 피리가 피리 정악 및 임금님이 행차할 때 대치타를 부는 그 피리 정악 및 대치타가 우리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데, 그 보유자이신 정재국 명인 그리고 전수조교이신 곽태규 명인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데, 그 아마 밑에 제자의 제자뻘 되는 우리 박지우 양 연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춤 하나 보실 텐데요. 궁중정제라고 합니다. 그냥 요새는 쉽게들 궁중무용하는데, 원래 옛날엔 악가무 일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궁중정제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재주를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께 바칩니다 하는 아주 겸손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럼 궁중정제를 하게 되면,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MR을 틀겠지만, 궁중정제를 하게 되면은 궁중의 악사들이 옆에서 라이브 반주를 해주고, 춤을 추는 장악원의 이제 그 무희들이 나오고, 춤의 내용을 중간에 저 창으로 창사를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가무와 일체의 궁중정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춘행전은 조선 후기에 바로 효명세자가 누가 만든 게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정제입니다. 춘행은 봄춘자, 꾀꼬리 앵자, 제잘거릴 전자. 그래서 효명세자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나무 위에 꾀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마리가 제잘제잘 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극한 효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 때, 진천 때 바쳤다고 합니다. 효명세자가 누구냐면요, 드라마에서는 누구였을까요? 태기 역할을 했던 누구예요? 효명세자 기억 안 나요? 박보검.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사극에서 박보검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효명세자인데, 아쉽게도 그분이 계셨으면 할아버지 정조만큼의 좋은 왕이 되실 수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박보검이 맡았던 그 효명세자가 만든 춘행전 보시는데, 궁중무용 중에 유일한 2개의 동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군무들은 되게 이렇게 정제들은 군무로 합니다. 많은 거는 선유락 같은 경우 수십 명이 나와서 하죠. 근데
종무로 추는 게 춘행전과 무산양이 있는데 춘행전 복장 보시면 왜 앵삼을 입고 나오니까 왜 춘행전이라 했는지 아실 거고 되게 단아해서 딱 한 평 돗자리 위에서 추는 절제된 춤이고 우리 궁중무용의 가장 아름다운 춤인데 오늘 이 춤을 보여줄 정제를 보여줄 변상아 씨는 한예종을 나왔고 참 열심히 활동을 해요. 국악그룹 클랜타몽에서도 활동하고 또 한국전통문화연구원에서 공중정제 연구도 하는데 우리 변상아 씨의 어머님이 바로 궁중무용 중에 하나이고 제가 이따 강의 때 말씀드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처용무 이수자세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궁중무용을 하고 있는 귀한 춤꾼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로 춘행전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여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내년도에 전국 방방곡곡 문화사업이라고 그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 74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전체 그 예산을 이제 팀을 선정하는 거였는데 그거 회의를 4시까지 하고 광화문에서 5시에 이제 우리 국악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음악이라고 하자. 그래서 한국음악에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클래식 포함 또 대중음악 포함해서 앞으로는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음악이라고 하자는 거를 광화문에서 하고 지금 막 여기 달려왔는데 또 우리 감사하게도 한덕택 상임예술위원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박지우 양이 피리를 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아하셨습니까? 네. 그 한양대학교 지금 현재 국악과 1학년인데 앞으로 그 장차 우리 여성 음악가로서 큰 대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보았던 우리 춘행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변상아 양이 앞으로 우리 궁중무용을 또 발전시키는 데 입안할 것이고 저희 종용풍류악회가 이제 7회째가 되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고 있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에 아마 100여 개의 공연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아마 이런 정말 고급의 풍류 음악 문화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궁중음악도 볼 수 있고 또 민간의 음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체가 저희가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악 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봐야 줘야 될 것, 들어야 될 것들을 저희가 명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짤막하게 문화 흐름을 좀 짚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저희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중문화의 문화 콘텐츠 활용 사례에 대해서 현재 남산국악당의 상임예술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한국장학재단에 이제 오늘 출연한 친구들 같은 이제 그 멘토를 지금 하고 계셔 주시고 또 그 서울국악축제 출신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국악계에 우리 문화예술계에 딱 두 사람이 바쁜데 한 사람은 저고 한 사람은 한덕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정말 알찬 좋은 내용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덕택 상임예술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계 바쁜 사람은 두 사람 말고 또 몇 분 좀 계신데 저희가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긴 합니다. 5 손가락 안에 꼽힐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사드릴 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야, 저 단어를 이름으로 쓰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누구 덕택할 때 그 덕택이 맞습니다. 한문으로 큰 덕의 모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고 살아야 되죠. 이름값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님이 너무 큰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닌가 하면서도 이름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또 이름값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름값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명사라고 해서 이렇게 강연을 할 만큼의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저하고 주재근 박사님하고는 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몇 년 선후배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제 선배가 됐고 선생님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와 같이 국악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또 젊은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많은 시간을 뜻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결심을 하고 사실 그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초야에서 야전에서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저와 이렇게 품앗이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정효국악재단의 자문위원이고 그 세계 한민족 전통예술 축제, 공연예술 축제 또 실행위원이고 저희 주재근 박사님은 저희 남산국악당에 밖에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또 국악 전문위원으로 같이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시간 내서 한번 좀 짧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오랫동안 했던 일이고 또 자신 있는 일이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올해가 저도 똑같이 20년 전쯤에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문화기획 회사를 차려가지고 1998년에 처음 1년 동안 준비했던 게 세종대왕 즉위식입니다. 1998년에 준비해서 99년에 그 99년 가을에 10회를 경복궁 근정전에서 아주 멋지게 치러냈는데 딱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 저한테는 뜻깊어서 한번 20년 사이에 또 우리가 좀 어렵고 특별할 때만 봤던 궁중문화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 되고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으로도 또 충분히 외국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만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는 걸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궁중문화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과 그 유교의 어떤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죠. 특히나 우리 조선은 이 철학 사상이 그 고려 이후로 바뀌질 않았습니다. 성리학만, 유교에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성리학만 신봉을 했습니다. 중국은 양명학이니 고증학이니 훈구학이니 다양한 유교 안에서 새로운 학설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성리학만, 주자학만을 주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학문적으로 어떤 교조주의적이고 되게 닫혀있는 폐쇄주의적인 그러면서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 왕조국가의 통치 체제로서 조선의 그는 유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고 특히나 양난을 겪게 되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보여준 그 왕실의 무능함에 대해서 백성들이 참 분통 터지고 후대에 많이들 아쉬워하죠.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남한산성도 보셨을 거고요. 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던 이순신 장군은 나오는 명랑 이런 거 보면 사실 국난을 극복한 건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진짜 흰옷 입고 힘없는 백성들이 의병 활동을 하고 승병 활동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 활동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보여준 그 왕실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조선 후기, 조선이 망할 때 세도 정치에 휘둘리고 국제 정서에 어두워가지고 결국 우리가 열강에게 나라를 먹히고 말죠. 친러파도 했다, 친중파도 했다, 또 친미파도 했다. 그러다 결국은 친일로 가가지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또 일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낙인 찍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맨날 붕당을 지어가지고 싸우기만 한다. 통일이 안 된다. 이기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교적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선 왕실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저희가 1945년 해방을 맞고 이제 공화국이 됐죠. 민주공화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실 문화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 세대 정도가 지나다가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간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영삼 정부 때 드디어 중앙청을 철거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광화문 뒤에 그 광장이 있고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20년 전까지는 거기에 1990년대 초까지 일제의 중앙청 건물이 일제가 지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왕실의 문화, 600년의 문화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사상으로 유교를 얘기하는데 중국은 공산화가 돼서 유교를 부정해 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오기 전까지 공자를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같은 아시아 문화지만 그 신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종교 체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교주의 국가였던 베트남도 또 공산화가 되면서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상실되죠. 아시아 동북아 문화의 그 유교 문화, 왕실 문화가 오롯이 대한민국에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궁궐이 이 현대화된 세계적인 글로벌 시티인 서울에 5개의 궁이 남아 있고 지금도 종묘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조선 왕조의 왕들에게 본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이런 정체성이 이제는 힘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 사실 문화재청이 옛날에 문화재 관리국이라고 했습니다. 관리국이라고 해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고치고 이런 아주 일차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했는데 2009년에는 문화재청 안에 문화재 활용국이 셉니다. 활용을 해야 문화유산이 더 보존이 잘 된다. 유형이 됐건 무형이 됐건 한옥도요. 사람이 안 쓰면 금세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이 쓰면 온기가 들어가면은 그 한옥이 보존이 됩니다. 무형문화재도 마찬가지죠. 박물관화되고 책 속에 있고 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잡고 연행되고 봐줘야 그것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재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DJ 정부 때 민족문화 원형 사업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 브랜드 한글, 한복, 한식, 한지, 한국음악, 뭐 한글 이런 6H라고 해서 한 브랜드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K컬처, 한류 3.0 이런 식으로 전통 문화가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가 됩니다. 한류가 드라마, K-드라마, 뭐 그다음에 또 영화, 그다음에 K-팝 이런 대중문화 중심으로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중문화만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BTS가 좋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올 때는 BTS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볼 수 있는 경복궁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요새 같으면은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그 어떤 자기 로망이죠. 한국 방문해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우리 K컬처에 그리고 한류를 알리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 체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는 유네스코 체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궁중문화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궁중문화가 우리가 이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무형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처형무, 뭐 그다음에 남사당, 아리랑 이런 예능과 기능 분야가 있고요. 기록유산이라고 있는데 이 세 종목을 통틀어 갖고 50개 정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세계유산은 저희가 유럽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쪽은 석조 건축문화고 우리는 목조 건축문화이기 때문에 목조 건축은 불과 물에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은 세계유산은 많지 않은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 우리가 3위인데 일본하고 우리는 몇 개 차이가 안 나요. 세계 기록유산은 저희가 자랑스럽게도 그것도 전 세계 4위권, 5위권 할 정도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 50개 중에 4분의 1 정도가 바로 궁중문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산 중에 보면 종묘죠. 전 세계에요. 이렇게 한 왕조의 그 사당이 보존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랑 비슷한 왕조 국가인데 왜 그럴까? 중국은요. 전왕조를 폐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전왕조의 무덤, 궁궐, 기록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덮어쓰기 문화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이어받았고 상해 임시정부는 그 전에 대한제국, 조선왕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왕조는 고려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고려의 왕으로부터 선양을 받았죠. 태조 이성계 왕건은 고려의 태조 왕건은 고려의 마지막 왕을 죽이거나 후백제의 견훤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또 다
품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덮어쓰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교적인 한 왕조, 600년을 통치한 왕조의 사당이, 저 묘자가 묘지 묘자가 아니라 사당 묘자입니다.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덕궁. 창덕궁은 가장 한국적인 조경 문화. 이게 자연을 헤치고 직사각형의 박스 안에 좌우대칭으로 하는 중국의 자금성 같은, 그게 주례라고 해서 주나라 시대 이후에 건축의 표준이 됐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직선적인 게 아니라 종적인 게 아니라 횡적으로 바로 창덕궁 뒤에 있는 그 산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궁궐을 지었죠. 가장 원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정조 때 그 서양의 건축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정조의 남자 정약용이 거중기,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인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그 공기도 대폭적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제를 거치고 유교를 겪으면서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원하고 유네스코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야, 너희들 이거 새로 만든 거 아니야? 그거 다 전쟁 때 부서지고 폭격받고 했잖아. 했는데 저희가 할 말이 있었어요. 뒤에 나오는데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책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책 250년 전에 정도가 건축계하고 그 결과 보고서로 남겼던 화성 성역 의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고쳤다 하니까,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다 해갖고 그 조선 시대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고요. 앞에 종묘와 마찬가지로 한 왕조의 능이 이렇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사례가 없죠. 서울 경기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조선 왕조, 그리고 영화로 너무 유명해졌던 남한산성, 이런 궁중의 건축들이 역사적 현장으로서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날에 이 곳들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무형문화유산 20개 중에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학, 그리고 처형무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종묘라는 공간은 세계 유산입니다. 근데 종묘에서 행해지는 종묘제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 종묘제례학, 저 위에 홍주의를 입은 그 이제 국립국악원의 연주자들, 그 밑에, 그리고 일모를 추는 88은 64 일모를 추는 우리 또 아마 요새는 저기 정제보존회에서 할 텐데 옛날엔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했었죠. 네. 이것들이 조선시대 이후에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수입된 그대로 이어지냐? 아니죠. 세종대왕 때 세종이 우리의 한국의 조선 사람이 조선의 정서와 조선의 말과 조선의 음악을 해야 된다 해갖고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를 가지고 그 용비어천가를 바탕으로 해서 정대업 하고 이렇게 종묘제례학도 한국화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쪽 그 공자를 모시는 석전대제, 종묘제대, 대제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거꾸로 배워갑니다. 자기들이 1000년 전에 당나라 송나라 음악을 우리한테 수출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아시아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한테 와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많은 궁중 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처형모가 됐죠. 이건 뭐 처형모 제일 아름답고 춤의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처형모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설화죠. 처형이라는 사람의 설화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라 헌감왕 때 동해바다로 들어왔던 누구누구로 비롯된 처형이라고 하는 그 관대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그 유래가 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처형은 민간에서 추어지다가 나중에 궁중무용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처음에 처형은 설화 속에서 그렸죠. 그 역신이 당신 얼굴이 그려진 곳에서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처형은 역기를 쫓는 역할을 해가지고요. 재용이라고 지프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처형의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 붙이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민간의 설화들이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고 그것이 궁중에까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된, 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K컬처 관련돼서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인데요. 전 세계 네 번째로 많습니다. 조선왕조실록 600년간의 왕조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그 당시 승정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비서실의 승지들이 매일매일 임금님의 일정을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의궤, 그 당시엔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의궤를 통해 갖고 그림으로 글로 그 행사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주면 후대에 그것을 참고해서 어떤 의례라든지 행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했었죠. 일성록이라고 합니다. 이 글쓰기 좋아하시고 너무나도 부지런하셨던 정조대왕 때 시작해가지고 고종 때까지 이어진 그 임금님의 일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들, 이런 궁중문화들이 많이 지금도 우리에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고 있나? 제일 먼저 전통 공연 예술이죠. 사실 제가 여기 지명관에서 안 다룬 것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로 드릴 텐데요. 수원시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원 화성문화재, 바로 정조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한 다음에 환갑잔치,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바로 저 수원에 있는 화성 행궁 안에 봉수당에서 했었죠. 아주 화려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볼거리고, 이 봉수당 진찬연은 국립국악원에서도 한동안 브랜드 공연으로 연말에 출연 인원만 200명 이상 되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했던 것도 가서 봤었고, 세종문화관에서도 한번 했었죠. 세종문화관 했었을 때도 가서 봤는데 정말 화려한 궁중의 볼거리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세종조 회례원이라고 해서 국립국악원에서 했었습니다. 세종 당시에 있었던 회례원이라고 하는 연회를 또 저렇게 했고요. 그 아래 있는 건 문화재보호재단에서 했었던 창경궁에서 했던 영조 사순 어연일 겁니다. 오순 어연, 영조 임금의 오순이 되는 걸 축하하는 연회를 저렇게 재현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운영궁에서는 해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를 하면서 저렇게 또 궁중무용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전통 무용, 궁중무용이나 이런 궁중의 문화가 지금도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요. 여기에 빼먹었지만 저랑 주재근 박사님이 인연이 된 게 2007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 봄, 가을, 낮, 그다음에 여름밤에 궁궐 가면 공연들 엄청 많죠. 뭐 입장 별도로 몇 개 프로그램 빼고서는 그냥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공연들 많은데 그거 부정기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행해진 게 그 창덕궁 안에 있는 저 후원 안에, 여러분들이 흔히 비원이라고 하는 후원 안에 있는 연경당에서 그 궁중 연향을, 우리 전통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주재근 박사님이 국립국악원 학예사 시절에 문화관광부 전통예술과에 아마 그 전통예술 담당 학예사로 파견 나가셨을 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게 계속 지금 이어져서 그게 이제 인기 상품이 돼갖고요. 지금 창덕궁 달빛 기행이라고 해서 오픈하면은 5분 안에 매진되는 그런, 야밤에 등 하나 들고 창덕궁을 구경해서 영경당에 가서 그 품격 있는 조선의 왕실의 연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현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우리 덕수궁에 가면은 또 덕수궁 안에서 그 고종이 커피 마시던 정관원에서도 지금 공연하고 있고요. 그 많은 공연들이 국립국악원, 문화재보호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고공 공연이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불과 10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 상당히 일조한 사람 중에 2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축제로 활용됩니다. 축제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것을 통해 갖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많은 외지인들이 왔다 가니까 와서 티켓도 팔아주고 밥도 먹어주고 잠도 자고 1박 하는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기념품도 사가고 해서 축제는 엄청난 지금 그 관광산업의 아주 핵심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평가하는 축제만 전국에 한 800가지가 정도 되고요. 문화관광부가 아닌 농림수산부나 다른 부서에서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까지 하면은 전국에 1년에 행사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제 중에서도 그래도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확실한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고궁문화 자원을 활용한 것들이죠. 궁중문화축전. 사실 고궁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 우후죽순이었어요.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도 하고, 그 다음에 국악원도 하고, 문화재보호재단도 하고, 각 궁릉 사무소에서 하고 하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걸 5년 전부터 저희가 궁중문화축전이라는 이름하에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렇게 5대 궁과 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다듬어야 될 게 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은 종묘대제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각 궁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6회 수원 화성문화제. 옛날에는 이제 화홍문화제라고 했습니다. 수원 그 화성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 화홍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화홍문화제라고 했는데 수원 화성문화제로 바꿨는데 수원 화성문화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정조의 능행차 행렬을 재현하는 거죠. 그 능행차 행렬이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종로상가 청계천 구간 내려가셔갖고 종로 3가에서 2가를 가시다 보면 벽면에 도자기 타일로 그려진 정조의 어가 행렬 반차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행렬을 지금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원 화성에서 하고 있죠. 재밌는 건 해마다 탤런트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올해의 정조, 올해의 해경궁 홍씨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중에서 뽑힌 사람이 올해 수원시의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원 화성문화제가 이 궁중문화를 활용한 축제이고요. 또 하나가 저 단종 국장. 사실 이거 처음에는 좀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국장을 해마다 하냐고. 죽은 사람 한 번 장례를 치러줬으면 됐지. 해마다 장례를 치르냐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영월이라는 데가요. 여기서 참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멀죠. 영월이. 일부러 가기 쉽지 않고 영월이 가보면 뭐 그 영월 옆에는 태백, 뭐 정선 비슷한 오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월이 뭔가 자기들이 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단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단종을 몰래 장례를 지어줬던 엄씨의 이야기. 이걸 가지고서 단종국장 재현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죠. 뭐 이 밖에도 많은 도시들이 궁중문화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쪽 동대문구에는 선농단이 있죠. 그래서 선농대제라고 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는 아닙니다. 대제는 왕이 직접 주재하는 게 대제고 대제, 대사, 중사, 소사로 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동대문구는 그런 식으로라도 그 조선의 역사, 왕실의 역사를 활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이 다양한 교육 및 체험입니다. 그냥 일과성으로 보고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될 때는 감동이 덜한데요. 위에 사진이 저 면류관을 쓰신 분이 아마 저 농림수산부 장관일 겁니다. 농림축산부 장관일 겁니다. 그래서 사직대제가 끝난 다음에 선농대제가 끝난 다음에 선농제에서 유래했다는 설렁탕을 나누는 행사. 그리고 그 선농당 역사문화관이라고 만들어서 일반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렇게 하늘의 제사 지내는 선농대제를 참여할 수 있죠. 저런 기회는 사실 많은 기회가 아니죠. 보통 뒤에서 구경하거나 뭐 모니터를 봐서 구경할 수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또 전통문화 교육을 합니다. 그 밖에 사실 옛날에 능 하면은 별로 이렇게 당기지가 않았어요. 고궁에 뭐 내가 전준시도 아닌데 뭐 왕릉의 외가
가면 뭐 있을까? 그냥 큰 무덤 하나 있겠지 했는데 이제는 뭐 선정릉, 서울에 있는 선정릉이라든지 구리에 있는 동구릉, 저 고향에 있는 서삼릉, 서호릉, 그 다음에 여주에 있는 영릉 이런 데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별빛 음악회, 별자리 관측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었던 왕릉조차도 저렇게 교육과 체험의 공간이 됩니다. 하다못해 여주에 가면은 명성황후 생가가 있죠. 뭐 거의 새로 짓다시피 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해서 명성황후의 그 추억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사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애틋함이 있고 사실 비극의 주인공이 신이 되는 거거든요. 비극은 희극보다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궁중 문화들을 교육과 체험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류입니다. 요새 제일 궁중 문화를 알게 모르게 제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 앞에 나왔던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 일기, 의궤 여기에 나오는 기록들을 활용해 가지고 새롭게 스토리를 약간 각색을 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새로운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갖고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죠. 제가 굳이 여기에는 안 집어넣었지만 대한민국 1차 한류가 겨울 연가 이후에 한번 쭉 올라가다 폭망합니다. 왜 폭망하냐? 드라마가 다 비슷비슷해요. 출생의 비밀, 불치병, 다. 뭐 이런 식으로 K-드라마가 재미없어졌는데 구원투수가 나타났는데 누굽니까? 이영이죠. 네? 이영애죠. 네, 대장금이죠. 사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대장금 이야기 안 나와 있어요. 장금이라는 기록이 몇 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훌륭한 역경을 이겨내는 영웅담으로 궁중을 배경으로 만들어내죠. 그런 드라마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걸로 나의 나라라고 장혁이가 이방원으로 나왔죠. 역대 요새는 옛날에 사실은요 태종 이방원 역할이 악역이었는데요. 요새 탑스타들이 이방원 역할을 합니다. 장혁도 했죠. 얼마 전에는 또 누가 했죠? 유아인이 했죠. 송강호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캐릭터들 조선 왕조의 기록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나란 말씀이 둥극에 달라 해서 뿌리 깊은 나무죠. 그 한글 창제의 비밀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들. 그리고 왕의 남자. 왕의 남자도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짧게 나옵니다. 공길과 장생이라고 하는 광대들이 임금을 희롱하고 어쩌고 했던 뭐 귀향을 갔다 했는데 작가는 그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연산군 시대와 버무려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의 왕이 된 남자 같은 경우도 조선왕조 광해군 때 승정원 일기 중에 일주일치 기록이 없대요. 일주일치.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기록이 없을까? 첫 번째, 임금님이 편찮으셨나? 두 번째, 임금님이 혹시 자객에게 다치셨나? 아니면 임금님이 어디 암행을 나가셨나? 혼자 몰래? 이런 상상 속에 서양의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광해군 때 2명의 광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작을 하죠. 그리고 뭐 뮤지컬과 드라마로 유명해진 명성황후.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했고요. 그 뒤에 나온 해를 품은다든지 궁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의 왕실 문화의 전형을 가지고 트렌디하게 대중적으로 창작을 해가지고 또 많은 한류 스타들을 만들어냈죠. 저 해품달의 김수현이.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셨지만 궁중문화유산이 저희 옆에 늘 곁에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한류와 함께 우리의 또 고유한 문화로 관광에도 쓰일 수 있고 드라마에도 쓰일 수 있고 교육에도 쓰일 수 있고 축제에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런 궁중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가끔 보면 이제 드라마 작가나 이런 분들이 참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해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그 확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고증 같은 것을 좀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의상이라든지 복색 여러 가지 또 그 치장이라든지 있고 한데 또 뭐 장군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활을 갖다가 여러분들 뒤에다 걸머지고 싸우죠. 활 뒤에다 걸머지면 언제 빼가지고서 활 쏠 겁니까? 활 빼다가 죽어요. 활 옆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증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되죠. 기록에 없는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갈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엄연히 기록으로 남았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송강호가 나왔던 송강호가 세종대왕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죠. 한글 창제에 대해서. 근데 거기 그 남자 배우 박해일이 신미대사로 나왔는데 이 영화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역사 왜곡 논쟁에 휩싸이면서 이 영화가 폭망해 버렸습니다. 왜냐?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든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역할 설정을 해놓으니까 우리 국민 정서상 감히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을 갖다가 엉뚱한 놈이 만들었다고 이 역사 왜곡을 해? 해가지고 그 영화가 영화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우리가 그 고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예술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오감 만족의 고품격 체험. 그러니까 옛날에 경복궁을 가면은 그냥 궁 배경으로 사진밖에 못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재청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뚫고 한복을 입고 고궁 들어가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 이거 엄청난 정말 잘한 정책입니다. 어떤 공무원의 그 아이디어 하나가 경복궁, 창덕궁, 서울에 있는 5대 궁이 한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되는 필수 코스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새 관광 쪽에서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직접 체험하는 것들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본과 연계된 건데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몇몇 사극 중에 보면은 약간은 드라마 안에서 중국의 무협이나 사극, 일본 드라마 이런 외색이나 중국색을 카피하는 경우들이 언뜻 저희가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결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히 복고주의적으로 조선왕 멋있었어. 옛날 왕은 멋있었어. 세종대왕 참 훌륭해. 이게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대적 가치와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 계속 이 시대에도 유효한 가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20년 동안 했던 일을 중심으로 우리 궁중문화도 이제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시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강연 중간중간에 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서로 너무 짜고 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신 한정택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그 조선조의 그 양노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로연은 이제 왕이 그 60세 이상이 된 관리들을 초청해가지고 장수를 축하해주는 의미인데 양노연은 전국의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궁궐에 우리 문화가 이제 들어갔듯이 저는 이제 이 현대의 그 양노연을 현대화해가지고 고급의 그러니까 우리가 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일반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해서 그런 거보다는 이런 이제 그 궁중 무용, 그 궁중 복식도 하고 또 좋은 음악들을 하는 걸 이제 그 문화로 좀 하게 되면 우리 국악을 전공하는, 우리 춤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부터는 또 추진할 계획이 있고, 아마 그 거기에 또 우리 한덕대 감독님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좀 좋은 말 들었으니 이제 좋은 음악도 듣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의 대표적인 현악기 하면 가야금과 검은고를 들 수가 있고, 가야금은 그 가야 지역에서 나온 악기이고 우리가 남방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거고, 검은고는 고구려의 고운벽화에 그대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북방 문화를 대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검은고 음악을 듣게 되면 상당히 그냥 가슴이 뻥뻥뻥뻥 뚫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울대학교의 검은고 전공으로 있는 박진희 양이 이 검은고 산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 고수를 맡고 있는 이제 최영진 씨가 이 친구 너무 잘 탄다, 꼭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했는데요. 그럼 그 박진희 양의 신쾌동요 검은고 짧은 산조 감상하고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도 있고 빠른 카센자를 하는 거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러한 못지않은 그런 음악이 있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 수업을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9시간, 이화여자대학교 9시간, 한국예술종합학교 4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친구가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듣고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길을 좀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 국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또 그 서울시의 국악 그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2시부터 또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또 참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기성세대들보다는 앞으로 이와 같은 친구들이 설 자리를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까 한덕택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를 다시 내세우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 한양대 지금 판소리 1학년인데 아까 처음 했던 그 박지우와 같은 1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게 되면 제가 한국마사를 가르치는데 너무나 그냥 잘 경청을 하고, 또 그래서 이 친구 또한 소리가 아주 시쳇말로 짱짱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짱짱한 소리로 심청가에서 아마 11월 달에 이 즈음에 가장 또 듣기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해서 좀 더 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승훈 군의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희망후 용궁에 언간 3년이 되었고 신봉사 딸 생각에 어찌 울고 고심했던지 많이 늙어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심황후 군 무엇이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가 알아보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 서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소맹인 어리라 예 심학교요 올 중년 정월달에 산후탈로 상처고 엄밀은 딸 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젖을 얻어먹여 겨우 길러내어 15세가 되었는디 이름은 정이 없고 효행이 출천하야 그 애가 밥을 잃어 그는 노생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모남동녀에 따라 물에 빠져 죽은 네가 우금 3년인데 얘가 웬 말이야? 예? 아이고 아버지, 여태도 널 못 드셨소. 임당수 풍랑중에 빠져줬단 자기가 살살 여기 왔소. 서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 모르나. 내 딸이라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주는 전지를 들어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족구 없는 내 딸 심정 여기가 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인고. 내 딸이 머리 좀 보자. 아이고, 내가 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갑가봐야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하지만은 두 눈을 딱 떴던가 보더라. 지금 죽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오. 부처님은 좋아하였겠다. 신봉사 눈을 딱 뜨고 사면을 바라보니 세상이 모두 하자마자 그때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일시에 모두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만점인이니 눈알 뜬다. 전라도 순창담야 새가 못뛴 한 소리로 쫙쫙쫙 거느니만은 일시에 눈을 버리는디 상달 안에 잠이오고 내려가는 봉사들도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강도 어떤 맹인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하나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밤에다 뜨고 울다 없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뿔떡거리다가 뜨고 눈을 끈적거리다가 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 마음대로 뜨고 어떤 사람은 눈 꼭 닫아가도 뜨고 비를 음주수까지 일시에 눈을 떠서 천이가 되었구나. 정말 피나레가 아주 멋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리부터 공중무용, 검은고, 판소리. 그래서 왜 우리 음악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가. 그래서 독일에서 한번 판소리 공연을 했는데 한 2-3시간 하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30분만 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다 물어봐요. 그 춘향이가 그래서 이몽룡과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 음악, 우리 문화는 밖에서 나갔을 때 그 가치가 더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소중한 우리 문화 자산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종혁풍류학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 이제 또
마지막 주 목요일 날에 또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